영순아, 나야. 내 엄마다. 그 한마디가 제 온 세상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60년간 믿고 살아온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니 현관 앞에 서 있는 낯선 여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제 등골을 타고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뭔 소리예요? 우리 엄마는 이미?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제 왼쪽 무릎의 작은 점을 정확히 알고 있을 때, 그리고 제 어릴 적 울음소리까지 기억하고 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여자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이 길이 얼마나 위험할지 알면서도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한마디가 제 가족 전체를 파멸 직전까지 몰고 갈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순입니다. 올해 54살, 부산에서 평범하게 살아온 할머니지요. 손자를 돌보며 소소한 행복을 느끼던 그런 일상이었습니다. 지난 2024년 5월 어느 평범한 오후, 저는 집에서 손자를 돌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을 때만 해도 설마 이런 일이 제게 닥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문을 열자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초췌한 얼굴에 낡은 옷을 입은 그 여자의 첫 마디가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영순아, 나야. 내 엄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제 어머니는 2019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 역시 2021년에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뭔 소리예요? 우리 엄마는 이미? 아니다. 내가 모르는 일이 있어. 내가 너를 6개월까지 키웠다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다른 가정에 맡겼어. 내가 너의 진짜 엄마야. 그 여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런데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병원에서 혈액형 검사를 받았는데 저는 AB형이었지만 부모님은 모두 A형이셨거든요. 당시 간호사가 이상하네요. 라고 중얼거렸던 기억이 선명했어요. 그때는 부모님께서도 병원에서 잘못 봤나 보다 하시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이상한 일이었죠. 혹시 혈액형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너 AB형이지? 나도 AB형이야. 그리고 너 아빠는 B형이었어.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64년간 믿고 살아온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을 박금순이라고 소개하면서 계속 말했어요. 영순아. 내가 6개월 됐을 때까지 내가 키웠어. 그때 내 왼쪽 무릎에 있던 작은 점. 지금도 있지? 저는 깜짝 놀라 바지를 걷어 올렸어요. 정말로 왼쪽 무릎에 작은 점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있었던 건데 이걸 어떻게 알죠? 그리고 너 어릴 때 울음소리가 다른 아이들과 달랐어. 마치 새끼 고양이 같은 소리를 냈지. 이것도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종종 영순이는 어릴 때 우는 소리가 참 특이했어. 하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았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걸 다 알겠어? 진짜 엄마니까 아는 거야. 박금순 씨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만약 정말이라면 64년 동안 친엄마와 떨어져 산 거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키워주신 부모님이 진짜 부모님이 아니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럼 왜 저를 다른 가정에 맡기신 건가요? 그때 너 아빠가 사업 실패하고 내가 병까지 얻어서 도저히 키울 수가 없었어. 마침 좋은 분들이 키워주겠다고 해서 잠깐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영원한 이별이 됐구나. 박금순 씨는 제 손을 꽉 잡으며 울었어요. 저도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진짜 친엄마라면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하지만 아직도 믿기지 않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도 계속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여자가 제 가족을 파멸로 이끌 무서운 사기꾼이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일찍 퇴근한 제 아들 동호가 집에 들어왔어요. 박금수 씨는 제가 저녁 준비하는 걸 도와주겠다며 부엌에서 이것저것 만지작거리고 있었거든요. 엄마, 이분은 누구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동호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다가 제가 진지하게 말하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정말 믿으시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친엄마라고 하면 다 믿어야 하나요? 하지만 동호야, 이분이 내 어릴 적 길을 너무 자세히 알고 있어. 혈액형도 맞고. 동호는 박금순 씨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질문을 던졌어요. 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어머니 어릴 적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어머니가 5살 때 길을 잃어서 경찰서에서 하루를 보낸 적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하세요? 박금순 씨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그게 5살 때 말이지? 시장에서 길을 잃어서. 아니에요. 할머니 말로는 동네 놀이터에서 놀다가 집을 잘못 찾아간 거였는데요. 아, 맞아. 놀이터에서. 내가 깜빡했네. 박금순 씨는 급하게 말을 바꿨어요. 동호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6개월까지만 키웠다면서 5살 때 일까지 어떻게 아세요? 저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6개월까지만 키웠다고 했는데 그 이후 일들을 어떻게 알까요? 그때 박금순 씨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이 애가 뭐야? 엄마를 찾은 할머니한테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거야? 나중에 다른 사람들한테 들어서 알게 된 거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갑작스럽긴. 내가 60년 넘게 딸을 그리워하며 산 게 갑작스럽다고. 너희 같은 자식들 때문에 가족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동호는 침묵했지만 저는 박금순 씨의 반응이 좀 과격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친엄마라면 손자한테 저렇게 화를 낼까요? 그날 밤 박금순 씨는 제 방에서 자겠다고 했어요. 60년 만에 딸과 함께 자는 거야. 얼마나 기쁜지 몰라. 저는 거절할 수도 없어서 함께 잤는데 박금순 씨가 잠들고 나서 이상한 점을 하나 더 발견했어요. 박금순 씨가 코를 심하게 골았는데 그 소리가 제 코 고는 소리와 전혀 달랐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영순이는 나랑 똑같이 코를 골아. 하고 자주 말씀하셨는데 혈연 관계라면 비슷한 패턴을 보일 텐데 말이죠.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을 때 박금순 씨가 제 지갑을 뒤지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깜짝 놀라서 뭐 하세요? 하고 물으니까 아, 화장실이 어디인지 찾다가. 하며 얼버무렸어요. 그 순간 확신했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틀 후 제 딸 현주가 서울에서 급히 내려왔어요. 동우가 전화로 상황을 설명했거든요. 엄마 정말 그 사람이 친할머니라고 생각해요?
현주는 첫 마디부터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글쎄, 처음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아. 그때 박금순 씨가 마트에서 돌아왔어요. 아이고, 외손녀구나. 할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현주는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박금순 씨는 마트에서 산 것들을 꺼내면서 말했어요. 영순아, 내가 어릴 때 제일 좋아하던 과자야. 기억나지? 그런데 그 과자는 제가 싫어하는 거였어요. 오히려 제가 제일 싫어해서 절대 안 먹는 과자였거든요. 현주가 저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 때 박금순 씨가 또 이상한 말을 했어요. 영순아, 내가 결혼할 때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그 남자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남편은 술을 전혀 못해요.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져서 쓰러질 정도거든요. 결혼한 지 40년 넘도록 술 때문에 문제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술을 못 마시는데요. 아, 그래? 내가 다른 사람과 헷갈렸나 보다. 동우와 현주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이제는 확실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아이들과 따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저 사람은 가짜예요. 너무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요. 현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어. 동우도 동의했어요. 하지만 혈액형이나 무릎의 점은 어떻게 설명해? 그리고 내 어릴 적 울음소리도 알고 있었어. 엄마, 요즘 시대에 개인정보 알아내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요. 병원 기록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현주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잖아요. 좀 더 지켜보자.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동우가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박금순 씨 방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잘 되고 있어. 이 집은 만만해. 뭐. 아니야. 아직은 조금만 더 기다려. 저희는 모두 얼어붙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죠? 박금수 씨가 저희 집에 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오후 2시쯤 현관벨이 거세게 울렸어요. 문을 여니까 덩치가 산만한 60대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얼굴에 흉터도 있고 완전 조폭 같은 느낌이었어요. 누구세요? 내가 영순이 오빠 김대수다. 우리 누이 동생 여기 있지? 저는 순간 더욱 당황했어요. 제게 오빠는 없어요. 저는 외동딸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제 오빠라고? 박금순 씨가 뒤에서 나오더니 아, 대수야. 하며 반가워했어요. 야, 전화도 안 받고 뭐 하는 거야? 집에서 기다리고 있잖아. 김대수라는 남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이 사람이 우리 영순이구나. 많이 늙었네. 조용히 해. 이제 가족이야. 가족. 김대수는 크게 웃었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결국 돈이 목적이었구나.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갑자기 오빠라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오빠라니요? 뭔 소리야? 너보다 위인 오빠가 바로 나야. 너 어릴 때 업고 다녔는데. 박금순 씨도 거들었어요. 맞아. 대수가 내 오빠야. 너 6개월 때까지 오빠가 얼마나 예뻐했는데.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그럼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글쎄 60년 동안의 그리움 값이면 한 3천만 원. 그것도 적은 편이지. 다른 집들은 1억씩도 주던데. 다른 집들이요? 김대수는 실수를 깨닫고 급하게 말을 바꿨어요. 아, 그게 아니라 TV에서 봤다고. 가족을 찾으면 보상을 많이 해준다고. 동호가 그때 회사에서 돌아왔는데 김대수를 보자마자 경계하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네, 오빠라고 하네. 동호는 깜짝 놀랐어요. 오빠요? 할머니가 낳은 자식이 엄마만 있던 게 아니었어요. 그게 이분들 말로는 동호는 김대수와 박금순 씨를 번갈아 보더니 물었어요. 아까 3천만 원 이야기는 뭐였나요? 엿들었는데요. 김대수는 순간 얼굴이 험악해졌어요. 야, 어른 말에 끼어들지 마. 요즘 젊은 놈들은 예의가 없어. 예의를 따지려면 먼저 정체부터 확실히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우리 어머니에게 친엄마가 있다는 사실도 깜짝 놀랐는데 갑자기 오빠도 있다니요. 김대수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뭐라고? 이 새끼가 누이 동생한테 거짓말이라도 들었나? 대수야, 박금순 씨가 급하게 말렸어요. 그때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가짜라고. 60여 년 만에 친엄마에 갑자기 오빠까지 나타나다니. 그리고 돈을 먼저 요구하는 것도 이상했고요. 죄송하지만 좀 더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대수는 소름 끼치는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생각할 시간. 좋아. 하지만 너무 오래 생각하면 안 돼. 우리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거든. 일주일만 더 줄게. 일주일? 응. 일주일 후에 답 안 나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지. 김대수는 위협적인 눈빛으로 저희를 노려보더니 나갔어요. 박금순 씨는 대수가 원래 성격이 급해서. 그래, 나쁜 사람 아니야. 하며 변명했지만 저희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동호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엄마, 비슷한 사건이 전국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짜 가족이 나타나서 돈을 뜯어내는 사기가 유행이래요. 정말? 네, 특히 노인 단독 가구를 노린 범죄가 많대요. 미리 조사해서 개인정보를 알아낸 다음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속이는 거래요. 현주도 서울에서 전화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다고요. 그럼 저 사람들은 정말 가짜인 거네? 확실해요. 내일부터 증거를 모아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저는 무서웠어요. 김대수 같은 사람이 보복할까 봐요. 그래도 이대로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날 밤 박금순 씨가 또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대수야, 일이 꼬였어. 뭐? 아니야. 아직 돈은 못 받았어. 알겠어. 조금만 더 기다려봐. 이제는 확실했어요. 이 사람들은 범죄자였고 저희를 속여서 돈을 빼앗으려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음을 굳히고 동호에게 말했어요. 동호야, 이제 확실해. 저 사람들은 가짜야.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경찰에 신고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동호는 회사에 가면서 몰래 집에 녹음기를 설치했어요. 박금순 씨가 전화하는 내용을 녹음하려고요. 그리고 제게 당부했어요. 엄마, 오늘 가능하면 저 사람 개인 정보를 좀 더 알아내 보세요.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같은 거요. 어떻게? 자연스럽게 물어보세요.
가족이니까 서로 연락처 정도는 알아야 한다고. 박금순 씨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도와주겠다며 부엌에서 이것저것 만지작거렸어요. 저는 기회를 봐서 물어봤어요. 엄마, 연락처 좀 알려줄래요? 혹시 모르니까. 연락처. 나는 핸드폰이 없어서. 그럼 집 주소라도. 박금수 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부산 동구 초량동이라고 대충 말했어요. 정확한 주소는? 아, 그게 임대방이라서 정확히 모르겠어. 오빠가 다 알고 있어. 이상했어요. 자기가 사는 집 주소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점심때쯤 박금순 씨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몰래 가까이 가서 들어봤어요. 응. 잘 되고 있어. 뭐? 아직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 그 집 애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어. 응, 알겠어. 전화를 끄는 박금수 씨는 저를 보더니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 하며 거짓말했어요. 오후에 저는 변명을 대고 잠깐 외출했어요. 사실은 동네 파출소에 가서 상담을 받으려고요. 이런 경우가 요즘 많이 있나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 있어요. 특히 부산 지역에 이런 사기단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 사람들이 돈을 요구했나요? 네, 3천만 원을 달라고. 그럼 확실한 사기예요. 증거만 더 확보되면 바로 검거할 수 있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 박금순 씨가 제 서랍을 뒤지고 있었어요. 뭘 찾고 계세요? 아, 두통약 좀. 머리가 아파서. 서랍에는 두통약이 잘 보이는 곳에 있었는데 박금수 씨는 전혀 다른 곳을 뒤지고 있었어요. 분명히 통장이나 중요한 서류를 찾고 있었던 거죠. 저녁에 동우가 돌아와서 녹음 내용을 확인해 봤어요. 오후 3시경 녹음에서 박금수 씨가 김대수에게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이 집 애들이 완전히 의심하고 있어. 응, 빨리 처리해야 할 것 같아. 통장은 못 찾겠어. 뭐? 그냥 현금으로? 알겠어. 그리고 내시경에는 모르는 사람과 통화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다음 집은 어디야? 대구? 언제? 알겠어. 여기 일 끝나면 바로 가지. 저희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동호가 인터넷으로 더 찾아보니까 비슷한 사건 피해자들이 온라인 카페를 만들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엄마, 여기 보세요. 똑같은 수법이에요. 화면에는 다른 피해자들의 경험담이 가득했어요. 박금순, 김대수와 똑같은 이름의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짓을 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내일 바로 경찰서에 가자.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현관에서 소음이 들렸어요. 김대수가 또 왔나 봐요. 야, 문 열어. 우리 누이 동생 있잖아. 저희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김대수는 계속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일주일이라고 했지만 마음이 바뀌었어. 당장 돈 준비해. 안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몰라. 동호가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김대수는 경찰이 오기 전에 사라져 버렸어요. 박금순 씨는 대수가 술을 마셔서. 그래, 원래 좋은 사람이야. 하며 변명했지만 저희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내일 아침에 바로 경찰서에 가요. 동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날 밤 박금순 씨는 또 전화를 했어요. 저는 확신했어요. 내일 아침이면 이 사기꾼들이 도망갈 거라고. 그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어요. 동우와 상의한 결과 새벽에 몰래 집을 나와서 경찰서로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박금순 씨가 도망가기 전에 검거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정말 무서웠어요. 만약 이 계획이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김대수 같은 사람이 보복할까 봐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새벽 4시, 저는 거의 잠들지 못한 채 일어났어요. 동호도 마찬가지였는지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엄마 준비됐어요. 응, 그런데 정말 무서워. 만약에 들키면 어떡하지? 괜찮아요. 경찰서는 집에서 10분 거리예요. 박금순 씨가 자고 있을 때 조용히 나가면 돼요. 그런데 그때 박금순 씨 방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전화 통화하는 소리였어요. 응. 알겠어. 준비하고 있을게. 저희는 얼어붙었어요. 새벽 4시에 누구와 통화하는 거죠? 5분 후 박금순 씨가 방에서 나왔어요. 저희가 거실에 있는 걸 보자 깜짝 놀라더니 일부러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 일찍 일어났네? 나도 잠이 안 와서. 누구랑 전화했어요? 동우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전화. 아, 병원에서. 검사 결과 나왔다고. 새벽 4시에 병원에서 전화를 해요. 박금순 씨는 당황하며 응급실이니까. 하고 얼버무렸어요. 그때 현관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김대수의 목소리도 함께요. 엄마, 빨리 나와. 시간 없어. 저희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도망가려는 거구나. 박금순 씨는 급하게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영순아. 미안해.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나가봐야겠어. 어디 가는데요? 제가 물었어요. 병원에 대수가 갑자기 쓰러져서. 거짓말이라는 게 너무 뻔했어요. 방금 전까지 대수는 멀쩡하게 소리치고 있었잖아요. 동우가 박금순 씨의 팔을 붙잡았어요. 어디 가시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가족이니까 같이 가겠어요. 아니야. 같이 가면 안 돼. 박금순 씨는 갑자기 크게 소리쳤어요. 평소의 자상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그때 김대수가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렸어요. 엄마, 경찰차 보였어. 빨리 나와. 저희는 소름이 돋았어요. 경찰차요? 혹시 다른 피해자가 신고한 걸까요? 박금순 씨는 완전히 당황해서 짐을 아무렇게나 챙겼어요. 그러다가 가방에서 여러 장의 신분증이 떨어졌어요. 동호가 재빨리 주워서 봤는데 모두 다른 이름이었어요. 박금순, 이영자, 김순애. 전부 다른 사람 이름의 신분증들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동호가 물었어요. 그건. 가짜 신분증들이네요. 당신 진짜 이름은 뭐예요? 박금순 씨는 이제 포기한 듯 험악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알았다. 우리가 누군지 알았으니까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뭐라고요? 너희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거 다 알고 있어. 하지만 우리도 만만하지 않아. 김대수가 현관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어요. 문 안 열어주면 부숴버린다. 동우가 급하게 경찰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사기범들이 집에 침입하려고 해요. 빨리 와주세요. 하지만 경찰이 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뭘 할지 몰라서 너무 무서웠어요. 박금순 씨가 갑자기 부엌으로 갔어요.
그리고 칼을 들고 나왔어요. 야, 너희가 우리를 신고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 알아? 뭘 하려는 거예요? 저는 소리쳤어요. 돈 없으면 다른 걸로라도 보상을 받아야지. 이 집에 귀중품 많잖아. 동호가 저를 뒤로 밀며 막아섰어요. 엄마, 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때 김대수가 창문을 깨고 들어오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동호야, 어떡하지? 엄마, 뒷문으로 나가요. 빨리. 저희는 뒷문으로 도망쳤어요. 다행히 이웃집 아저씨가 소음을 듣고 나와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사기꾼들이에요. 경찰 불러주세요. 이웃집 아저씨가 바로 112에 신고해 주었어요. 그리고 저희를 자기 집으로 피하게 해줬어요. 10분 후 경찰차 여러 대가 도착했어요. 김대수와 박금순 씨는 도망치려다가 현장에서 체포됐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네, 다행히. 그런데 저 사람들이 정말 사기꾼이 맞나요? 맞아요. 전국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20여 명을 속인 일당이에요. 오늘 드디어 잡았네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아찔한 경험이었어요. 만약 조금만 더 늦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담당 형사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할머니, 이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큰 조직의 일원이에요. 어떻게요? 전국에 이런 가짜 가족 사기단이 최소 5개 팀은 있어요. 이번에 잡은 김대수와 조현숙. 아, 박금순 진짜 이름이 조현숙이에요. 진짜 이름도 가짜였다니? 정말 치밀한 사기꾼들이었어요. 형사는 계속 설명했어요. 이들은 미리 대상자를 물색해요. 주로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나 가족 관계가 복잡한 집을 골라서 몇 달간 조사를 해요. 몇 달간이나요? 네, 할머니 집 근처에서 한 달 전부터 지켜봤다고 자백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드나드는지, 가족 관계는 어떤지, 경제 상황은 어떤지 다 파악한 거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한 달 전부터 저희를 지켜봤다니? 그럼 제 개인정보들은 어떻게 알았나요? 여러 방법을 썼어요. 먼저 동네에서 오래 사신 분들한테 영순이네 친척이에요라고 거짓말하고 접근해서 할머니 어릴 적 이야기들을 다 들었대요. 무릎의 점이나 울음소리 같은 것도 그렇게 알아낸 거죠. 저는 참담했어요. 동네 분들이 저를 위해서 해준 말들이 오히려 사기의 도구가 된 거잖아요. 혈액형은 어떻게요? 병원 청소부로 위장해서 일하면서 의료 기록을 훔쳐봤대요. 혈액형, 생년월일, 과거 병력까지 다 알 수 있었던 거죠. 동우가 분노하며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궁금해했던 5살 때 일들은 어떻게 알았던 거예요? 그것도 동네 분들한테 들은 거예요. 하지만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수집하다 보니 실수도 많이 했죠. 그래서 들킨 거고요. 형사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할머니, 사실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3천만 원을 목표로 했는데 나중에는 집까지 빼앗을 계획이었어요. 집을요? 네, 조현숙이 할머니께 딸이니까 집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예정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버리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다행히 아드님이 의심해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보통은 몇 천만 원 뜯기고 나서야 신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형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뭔가요? 이 조직에는 더 큰 보스가 있어요. 조현숙과 김대수가 나이는 많아도 말단이고 진짜 우두머리는 따로 있다고 해요. 동우가 놀라며 물었어요. 그럼 아직 위험한 건가요? 가능성이 있어요. 보통 이런 조직은 일이 틀어지면 보복을 하거든요. 당분간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시 무서워졌어요.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위험이 있다니.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호가 말했어요. 엄마, 당분간 우리 집으로 오세요.
혼자 있으면 위험해요. 그래야겠다. 나도 무서워. 집에 도착해서 보니 창문이 깨져 있고 집안이 엉망이었어요. 김대수와 조연숙이 도망가면서 마지막에 집을 뒤진 모양이었어요. 뭘 찾았을까? 제가 중얼거렸어요. 동호가 서랍들을 확인해 보더니 엄마, 통장이 없어졌어요. 뭐라고? 급하게 확인해 보니 제 통장 3개가 모두 사라졌어요. 다행히 도장과 신분증은 다른 곳에 숨겨둬서 무사했지만 통장만으로도 위험할 수 있었어요. 바로 은행에 가서 정지시켜야 해요. 동우가 급하게 말했어요. 은행에서 통장을 정지시키고 새로 만들면서 직원이 말했어요. 요즘 이런 사기가 정말 많아요. 어르신들 조심하셔야 해요. 혹시 제 통장으로 뭔가 시도한 적 있나요? 확인해 보니까 어제 밤 11시에 인터넷 뱅킹 등록을 시도한 기록이 있네요. 다행히 OTP가 없어서 실패했지만요. 정말 아찔했어요. 만약 OTP까지 가져갔다면 제 평생 모은 돈이 다 사라졌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서울에 있는 현주에게 전화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뉴스에서 봤는데 어떤 할머니는 집까지 다 빼앗겼대요. 그러게. 동호가 의심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런데 바로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김용순 씨 맞습니까? 네, 그런데 누구세요? 우리 부하들을 감옥에 보내셨네요. 고마워요. 목소리가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누구세요? 뭘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게 있죠. 우리 부하들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생겼거든요. 보상을 해줘야죠. 보상이요? 네, 1억. 일주일 안에 준비하세요. 1억이요? 그런 돈 어디 있어요? 그럼 다른 방법으로 갚아야겠네요. 손자 초등학교 잘 다니고 있던데요. 저는 기절할 뻔했어요. 손자까지 위협하다니? 뭔 소리예요? 아이한테까지 손대면 일주일. 기억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동호에게 급히 말했어요. 동호야, 큰일 났어. 동호에게 보스의 위협 전화에 대해 말하자 동호는 즉시 경찰서에 연락했어요. 형사님, 사기단 보스라는 사람이 전화해서 1억을 요구하고 우리 아들까지 위협했어요.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30분 후 형사 2명이 저희 집에 왔어요. 담당 형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이 조직은 우리가 3년째 추적하고 있는 대형 사기단이에요. 보스는 김철수라는 가명을 쓰는 4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데 실체를 잡기가 어려워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손잡은 학교에 연락해서 보안을 강화하겠어요. 그리고 할머니도 당분간 안전한 곳에 계셔야 할 것 같아요. 동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우리 아들 학교는 안전한가요? 이미 담임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께 연락드렸어요. 학교 시간에 경찰관이 대기하고 당분간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직접 데리러 오시면 안 돼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나 때문에 손자에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그날 저녁 또 다른 위협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에는 동호 핸드폰으로요. 김동호 씨죠? 어머니가 이야기 잘 전해드렸나요? 당신 누구요? 우리 가족한테 뭘 원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1억만 주면 모든 게 끝나요. 안 주면 매일매일 괴롭힐 거예요. 경찰에 이미 신고했어요. 경찰이 24시간 지켜줄 수 있나요? 할머니 혼자 장보러 나갈 때도, 손자 학교에서 놀 때도? 동호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감히 우리 아들한테. 아들뿐만 아니라 딸도 있죠.
3살이던데? 어린이집 이름이 뭐였더라? 전화가 끊어졌어요. 이 사람들은 저희 가족 모두를 조사했던 거예요. 형사가 다시 찾아와서 제안했어요. 할머니, 우리가 작전을 하나 제안하고 싶어요. 작전이요? 네, 할머니께서 미끼 역할을 해주시면 이 조직을 한 번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동호가 즉시 반대했어요. 안 돼요. 우리 엄마가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물론 위험은 있어요. 하지만 이 조직을 잡지 못하면 계속 괴롭힐 거예요. 다른 무고한 사람들도 피해를 볼 수 있고요. 형사는 계속 설명했어요. 할머니께서 돈을 준비했다고 연락하시면 보스가 직접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우리가 현장에서 체포하는 거죠. 만약 실패하면요?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주변에 형사들이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저는 고민이 됐어요. 무서웠지만 이 일을 끝내지 않으면 가족들이 계속 위험할 것 같았어요. 저 해볼게요. 엄마, 동호가 걱정이 되나 봅니다. 괜찮아. 이 일을 끝내야 우리가 평소롭게 살 수 있을 거야. 형사가 안전장치에 대해 설명했어요. 할머니 옷에 소형 마이크와 GPS를 설치할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장소 주변에 20명의 형사들이 대기할 거고요. 이틀 후 저는 보스에게 전화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여보세요. 저 김영순이에요. 뭐 결정하셨군요. 돈 준비됐나요? 네, 1억 준비했어요. 현명한 선택이에요. 내일 오후 2시에 해운대 바닷가 쪽 카페에서 만나요. 오션뷰 카페 아시죠? 네, 알겠어요. 혼자 오세요. 다른 사람 데리고 오면 거래 취소해요. 전화가 끊어지고 형사가 말했어요. 잘하셨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정말 안전할까? 혹시 실수라도 하면 어떡하지? 다음 날 아침 동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응, 괜찮아. 형사들이 지켜주니까. 하지만 사실 저도 무서웠어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겠어요. 오후 1시 형사들과 함께 오션뷰 카페 근처로 향했어요. 제 가슴은 두근두근 뛰고 있었어요. 네, 알겠어요. 드디어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오후 2시 저는 오션뷰 카페에 도착했어요. 평소 같으면 바다가 보이는 예쁜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겼을 텐데 지금은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카페 안으로 들어가니 손님이 몇 명 없었어요. 형사들이 미리 말했듯이 평일 오후라 그런가 봐요.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며 기다렸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옷 속에 숨겨진 마이크와 GPS가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혹시 들킬까 봐 계속 조심스러웠어요. 10분 정도 지나니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에서 차가운 느낌이 났어요. 눈빛이 특히 무서웠어요. 김영순 할머니시죠? 그 남자가 제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네, 당신이 전화하신 분인가요? 맞아요. 김철수라고 하죠. 가짜 이름인 걸 알고 있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김철수는 주변을 슬쩍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소름 끼치는 목소리였어요. 돈 가져오셨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가리켰어요. 사실 진짜 돈이 아니라 형사들이 준비한 가짜 돈 뭉치였어요. 여기 있어요.
1억 다 준비했어요. 보여주세요. 저는 가방을 열어서 돈 뭉치를 살짝 보여줬어요. 김철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좋아요. 이제 이 일은 끝났어요. 우리가 할머니 가족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게요. 그런데 갑자기 김철수의 표정이 변했어요. 뭔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혹시 경찰에 신고했나요? 저는 깜짝 놀라서 아니요. 하고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너무 떨렸어요. 정말요? 그럼 왜 저기 저 남자가 계속 이쪽을 보고 있죠? 김철수가 카페 구석 자리를 가리켰어요. 정말로 한 남자가 신문을 보는 척하면서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형사인가 봐요. 모르겠어요. 김철수는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얼굴이 완전히 굳어져 있었어요. 할머니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경찰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정말 모르겠어요 하고 말했어요. 그때 김철수가 갑자기 제 팔을 잡았어요. 정말 아팠어요. 할머니 같이 나가시죠. 조용히. 저는 무서워서 싫어요. 하고 소리쳤어요. 바로 그 순간 카페 곳곳에서 형사들이 일어났어요. 경찰이다. 꼼짝 마. 김철수는 저를 놓고 뒤쪽 출입구로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거기서도 형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망갈 곳 없어. 손 들어. 김철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칼이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다가오지 마. 할머니가 다칠 수도 있어. 김철수가 다시 제게 달려왔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도와주세요. 하고 외쳤어요. 형사들이 신중하게 접근했어요. 저 때문에 위험해질까 봐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칼 내려놔. 할머니한테 해를 끼치면 더 큰 죄가 돼. 닥쳐. 나한테 길을 터줘. 안 그러면 이 할머니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그때 제가 앉아있던 의자 뒤쪽에서 또 다른 형사가 나타났어요. 김철수가 미처 못 본 사이에 뒤에서 접근한 거예요. 크악. 형사가 김철수의 손목을 제압하자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났어요. 다른 형사들도 즉시 달려와서 김철수를 붙잡았어요. 김철수. 사기 협박 공갈 혐의로 체포한다. 김철수는 끝까지 발악했어요. 나라고. 증거가 뭐가 있어?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형사가 녹음기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할머니한테서 돈 받으려던 거 다 녹음됐어요. 그리고 협박 전화들도 모두 녹음되어 있고요. 저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만약 형사가 늦었다면 담당 형사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용감하셨어요. 정말 끝난 건가요? 네, 이제 진짜 끝났어요. 김철수가 이 조직의 실질적인 우두머리였거든요. 카페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동우와 현주가 달려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정말 무서웠을 텐데. 응,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김철수가 경찰차에 태워져 가면서 저를 째려봤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났거든요.
형사가 추가 정보를 알려줬어요. 할머니 덕분에 전국에서 활동하던 사기단을 한 번에 잡을 수 있었어요. 김철수 휴대폰에서 다른 조직원들 연락처가 다 나왔거든요. 그럼 다른 피해자들도 있었던 건가요? 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80명 넘어요. 피해 금액도 총 50억 원이 넘고요. 정말 큰 조직이었구나 싶었어요. 제가 용기를 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우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무서웠어요. 만약 뭔 일이라도 생겼으면. 괜찮아. 이제 정말 끝났잖아. 현주도 엄마 정말 용감해요. 하며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무서운 전화나 위협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더 남은 일이 있었어요.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요. 김철수와 사기단이 체포된 지 2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먼저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사기단이 훔쳐간 돈들을 대부분 회수했다고 해요. 제 통장으로 빼가려던 돈도 다행히 한 푼도 손해를 보지 않았고요. 할머니 김철수 일당이 전국에서 벌인 사기 사건들이 모두 밝혀졌어요. 담당 형사가 저에게 전화로 알려줬어요. 정말요? 다른 피해자분들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은 가능할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 용기 내어주신 덕분에 큰 범죄를 막을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무서워하면서도 끝까지 해낸 일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된 거잖아요. 더 놀라운 일도 있었어요. 한 달 전에 TV 뉴스에서 저희 사건을 다뤘어요. 부산에 거주하는 60대 김영수님은 가짜 친모를 사칭한 사기단에 속을 뻔했지만 가족들의 기지와 경찰과의 협력으로 대형 사기단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뉴스에 제 이름이 나오는 걸 보니 신기하면서도 부끄러웠어요. 동네 분들은 영순이가 TV에 나왔네. 하며 축하해 주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뉴스가 나간 후에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전국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이나 의심스러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오기 시작한 거예요. 영수님, 저도 며칠 전에 친누나라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뭔가 이상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머니, 저희 아버지한테도 친형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돈을 달라고 해요. 처음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는데 동호가 좋은 제안을 했어요. 엄마, 경찰서에서 이런 사기 예방 교육을 하는데 엄마가 강사로 나가시는 게 어때요? 실제 경험이 있으니까 더 생생하게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2번씩 경찰서에서 하는 어르신 사기 예방 교육에 강사로 나가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나는 절대 속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당해보니 정말 교묘하더라고요. 처음 강의할 때는 떨렸는데 어르신들이 진지하게 들어주시니까 보람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요? 한 할머니가 질문하셨어요. 일단 의심해 보세요. 갑자기 나타난 가족이라면 더욱 신중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 판단하지 말고 가족들과 상의하는 거예요. 만약 정말 친가족이면 어떻게 해요? 진짜 가족이라면 급하게 돈을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시간을 갖고 천천히 확인해 봐도 괜찮다고 할 거고요. 강의를 하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이런 사기가 생각보다 훨씬 흔하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다른 분들도 비슷한 상황에 있었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의심해서 경찰에 신고했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왔어요. 손자는 이제 학교에서 우리 할머니가 TV에 나왔어. 나쁜 사람들 잡았어. 라고 자랑한다고 해요. 할머니, 정말 무서웠어요? 손자가 물어봤어요. 그럼 정말 무서웠지. 하지만 할머니가 용감했잖아. 네. 할머니는 슈퍼히어로예요. 동호와 현주도 이제는 안심하고 각자 생활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가족들이 더 자주 연락하고 만나게 됐어요. 엄마 요즘 어때요? 밤에 잘 주무세요? 현주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응, 이제는 괜찮아. 오히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아. 정말 그래요. 예전에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였는데 이제는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난주에는 경찰서에서 감사패도 받았어요. 김영수님의 용기와 시민정신으로 대형 사기 조직을 검거하고 많은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상을 받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64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인정을 받은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가족들과 더 끈끈해진 것 같아요. 이 일을 겪으면서 동호와 현주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가족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더 확실히 알게 됐어요. 엄마,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저희가 더 자주 안부 확인할게요. 동호의 말이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이번에 정말 잘하셨어요.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엄마 덕분에 사기 안 당하실 거예요. 현주도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또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는 부산시에서 모범 시민상도 주셨어요. 저는 경찰서에서 사기 예방 교육을 하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 있는 일이에요.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해요. 60대에 시작한 제 인생 이막은 이제 빛으로 가득합니다. 그 박금순과 김대수의 가짜 눈물 뒤에 숨겨져 있던 검은 속셈은 결국 저에게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만약 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그저 제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 하나로 버텼을 뿐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과 어려움 속에서도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저희는 모두 매일매일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때로는 쉬운 길과 옳은 길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죠. 제 이야기가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모두가 진짜 가족의 따뜻함 속에서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야기들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